거의 마지막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관객분들께 주희영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것으로 알려진 분이를 만든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보시고 또 GV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것으로 알려줄 분이지에서 사진학과 맡은 김민정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얘기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익주 역을 맡은 정보람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같이 나누게 될지 궁금하고 되게 기대되는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정 역할 맡은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내봐요. 제가 네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관객분들에게도 궁금한 것이 혹은 말씀해 주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인상이면서 동시에 의문이었던 것은 왜 이렇게 보조 출연자가 적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떠올린 건데 이게 어떤 영화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 혹은 뭔가 필요한데 뭔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꽤 집요하고 꽤 통제적일 정도로 그 무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외 장면 같은 아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카페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상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법한 일상적인 타인들의 면모가 거의 배제되어 있어요. 거의 지워져 있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지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영화 전체를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역설적인 부분인데 과거 시점에서는 꽤 인간적인 어떤 생동감이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공민정 배우가 연기한 그 역할과 그 정호죠. 네, 그분이 이제 남자 배우가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생일 파티 같은 장면에서는 꽤 생동감 넘치는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현재 시점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장면들은 상당히 삭막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장면을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날의 자리를 1년 뒤에 기억한다면 감독님이 계시고 배우분들이 계신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관객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떠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가공이 가해져 있는 어떤 기억을 만나고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영화였어요. 조희영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인 이어지는 땅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느낀 기분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그 호림이, 그 정혜린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 이제 우연히 길에서 캠코더를 줍고 그 캠코더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지켜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갑자기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터 보고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면 당황하면서 그 캠코더를 딱 꺼버리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거리감을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과거의 기억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순식간에 접속되어 버리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그 장면들의 연쇄를 약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희영 감독의 영화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무언가 망각되고 잊혀지고 사라진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른 무언가와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 그것들을 다른 무언가와 접속시켜서 다른 무언가와 다시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장소에 다시 나타나기 위한 수단처럼도 보인다는 인상, 이것이 이 영화에 대한 제 첫 번째 인상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 뜻밖의 인상이었는데, 영화가 좀 추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역시 약간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어떤 완성도의 판단이 아니라 영화 후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꽤 어떤 중요한 관계를 거쳐가면서 불가피하게 남기는 그 추한 감정, 추한 마음들, 추한 행적들의 면면을 짚는 영화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무언가로 알려져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흉내내기도 하고 훔쳐보기도 하고 훔쳐듣기도 하고, 그렇게 듣고 보고 들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뭔가 설명하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누구랑 만난다, 저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다더라, 저 사람은 이랬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접속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꽤 추한 문화 같은데, 꽤 이렇게 사람들을 핥히는 어떤 양식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기분이 들기도 해요. 비극이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미지나 어떤 영화 속의 사물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고 전이시키고 있고 그 물리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말을 덧붙이고 말을 옮기는 행위는 꽤 이런 추한 감정들,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수치심일 수도 있고 어떤 창피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물들이 공통되게 간직하고 있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제 두 가지의 인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꽤 역설적인 측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독님께서는 이 두 번째 영화, 사실 저는 첫 번째 영화는 반쯤은 자기 의지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학교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또 뭐 우연찮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영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의지의 산물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셨고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떤 인상으로 남아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인간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수진하고 유주하고 유정이라는 이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안에서 그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연속적인, 타인이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사소한 관계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을 텐데, 이 인물들은 그게 마치 삶의 전부인 양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제목하고 함께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되게 예쁘게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고 되게 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모든 인물들이 다 어떤 가능성 안에 분명히 있지만 아직 그것을 스스로 깨닫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존재들을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이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도 갖고 있고 그런 인물들의 가능성이 저는 어찌 보면 이 영화를 보실 때 관객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영화의 결말을 받아들이셨을지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이 영화가 하나의 결말로 정확하게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변화했습니다. 라는 식의 결말을 선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모든 건 과정 안에 있고 그리고 모든 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결국에 이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만약에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영화를 만나는 분들은 이 영화의 제목과도 같은 다른 것으로 알려질 것들에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못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기도 한 인물들의 움직임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네. 새벽에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 감독 연출자의 어떤 특권이죠. 뭔가를 열어두고 싶다, 어떤 가능성을 부여하고 싶다. 하지만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 안에 어떤 한 가지의 구체성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의 인상이 어떠셨고 또 영화 속의 인물들이 모두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전사나 사연이 전부 다 드러난다기보다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그리고 약간 보이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랄지 혹은 과거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의 중력 아래에 뭔가 발목이 붙잡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데 어떤 좀 실마리를 가지고 인물들에게 접근하셨고 그리고 그 인물들의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떠올렸던 부분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영화를 본 것처럼 인물들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다 조각조각 나오잖아요. 처음 봤을 때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시나리오가 다 조각조각으로 인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느낌보다는 전체 감상은 가지고 가되 제 인물 수집만 스크립트를 따로 다 쪼개가지고 붙여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진의 전사라든지 수진의 이야기가 좀 와닿았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다른 인물들 간의 관계, 저한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물 훈성과 정호 외에는 그닥
알 필요가 없었기에 그 두 인물 간의 관계만 중시했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근데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감독님이 수진의 마음이라든지 수진이 어떤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쓴 어떤 글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제가 읽게 되고 그걸 보니까 또 수진의 마음으로 많이 가게 돼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 모든 뭐 문서 작업을 다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좀 중시하면서 믿는 것은 저는 감독님과의 작업을 할 때 매번 느끼는 건 늘 현장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 현장을 믿는 어떤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구체화된 어떤 분석과 어떤 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지 하는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저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 관계도 더 생기고 그런 지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매번 감독님과의 작업은 늘 마법이 생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아, 내가 정호에 대한 마음이 이랬구나, 현성에 대한 마음이 이랬구나, 살아가면서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거 저는 산다고 지금 방금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날까지. 네. 혹시 이 영화에서 생각지 못했던 현장의 마법은 어떤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어떤 매개체가 있었는데요.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일단 시계 고치러 갔던 그 이제 기주건 선생님과 만났던 그 날도 실제로 이제 손발이 조금 떨렸었거든요. 제 몸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순간은 배우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저 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아, 수진이 진짜 불안하구나. 나 지금 진짜 이 시간이 너무 아쉽구나. 너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제가 지금도 약간 반응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가 좀 기억에 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몸으로 살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그 마법같이 일어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도 그랬고 그 수틀 정호가 남겨두고 간 수틀을 봤을 때도 어떤 감정인지 저도 그 상상을 못했는데 텅 빈 작업실에 정호가 두고 간 수틀을 보는데 하염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들을 제가 만나면서 생각 이상으로 정호를 깊숙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저도 민다운처럼 되게 이거를 조각이 나 있으니까 조각을 좀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다가도 문득 또 어떤 인물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영화일까 싶어서 또 인물별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볼까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계속 조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데 그러기보다는 어떤 큰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일부러 따라가기보다는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주라는 인물이 죽지 않는다는 걸 바로 영화상에서 알게 되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죽음에 몰입해 있는 그 순간을 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마침 이제 개인적으로 겪은 그때 뭐 죽음의 사건들 같은 걸 좀 이렇게 기억을 해내서 같이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인물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어떤 허무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백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호에게 사랑 고백을 할 만큼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자기가 시한부인 줄 알고 있다가 쪽지를 써서 사랑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때 아닌 게 된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자기보다도 자기 감정보다도 앞서간 행위인 거죠. 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결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그 쏟아진 마치 그 회화가 부서진 것처럼 쏟아진 그 감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는지. 저는 인주라는 인물이 만약에 그냥 저 정보람이었으면 진짜 이불킥하고 진짜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인주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고백했을 때도 이 정호라는 사람을 뭐 사귀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의 어떤 작은 마음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생명력을 이 정호에 대한 사랑이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그냥 뭐랄까 인주는 그걸 다시 저희가 그 개를 마주하듯이 뭔가 삶의 이벤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저는. 근데 그런 걸 마주하듯이 담담하게 다시 사랑을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느낌이 들었어요. 뜻밖의 도착하는 편지죠. 생각지 못한 대상으로 도착하는 편지지만 어쨌든 도착한 거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한 구간에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대상이지만 도착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이 굉장히 힘있는 결말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혜린 배우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에 개입하게 되셨는지.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우선 이 구조에 한번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들이 있고 같은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여지는 이 구조가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앞서 말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정리의 과정이 조금 필요했던 것도 있고 근데 수진을 읽고 따라가 보면 또 다른 영화고 인주를 읽으면 또 다른 영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유정이를 읽었을 때는 너무 제가 유정이를 딱 봤을 때 다른 인물들과 제일 접점이 없다고 느껴졌고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짜라고 믿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정이 볼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연기하고 준비하면서도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저한테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정이가 하는 말이나 유정이가 뱉는 오디션 대사들을 보면 저도 지금 배우가 직업이다 보니 그 연극 배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나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진 감정들을 이 들어있는 대사를 조금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정이가 선택한 오디션 대사가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정과 관련된 이 영화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생각지 못한 어떤 지점은 정호라는 사람이 사실은 두 명이었다. 동명이인이었다는 건데 약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가 좀 인간의 좀 흉한, 추한, 못생긴 면모들을 들여다본다는 것과 비슷한 지점인데 저는 이 영화가 꽤 어떤 희극적인 면모가 약간 담겨있는 것 같다
오헨리나 최호의 텍스트를 보듯이 이렇게 생각되는 무언가였는데 아니었잖아. 사실 알고 보니 너무나 허무하게 다른 것이었는데 나의 어떤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것과는 무관하게 장면이 쭉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 꽤 날카로운 희극 같다는 느낌을 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좀 어떻게 다가왔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객은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뭔가 또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구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일 텐데 실제로 무언가를 아주 세밀한 어떤 부분으로 표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정이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읽게 된 거는 배우의 입장에서 재밌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읽어도 이게 너무 흥미로운 구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배우로서 참여하게 되는 시점으로 읽었을 때는 오히려 더 유정이의 관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마법이 일어난다. 어떻게 발휘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배우분들, 특히 공민정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전적으로 항상 현장에서 배우분들을 믿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이 인물이 되어줄 사람은 배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씬을 만나든 어떤 인물들끼리의 관계를 영화 안에서 그리든 결국 그 인물로 그 말을 해줄 분들은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배우분들과의 첫 촬영이 너무 설레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도대체 그 장소에서 어떻게 내뱉어 줄지가 항상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특히 공민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현장에서 그 본인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그냥 개방시킨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상대 배우님 혹은 그 현장 안에서의 어떤 소리, 그리고 냄새, 온도, 이런 거를 되게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연기를 하는 배우님이셔서 그런 태도와 그런 방법적인 걸 제가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거를 꼭 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껏 그 감각을 다 활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이라는 되게 거창하고 멋있는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저야말로 진짜 공민정 배우님이랑 인주 역할 해준 보람 배우님이랑 정혜린 배우님이랑 다 모든 이 인물들이 한 모든 말들을 저는 다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연출자로서 그럼 그걸 완벽하게 한쪽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쪽을 조금 더 지향하게 되시는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구성하고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형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화면 안에 담기고 영화의 세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어느 쪽으로 좀 향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데 결국엔 제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저 또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촬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배우분들을 만나고 이 배우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고 싶고 배우분들 연기를 지켜볼 때 이미 저는 저의 통제가 서서히 이제 어떤 레이어가 계속해서 쌓여오면서 시너지로 우리가 한 궤 안에서 어떤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통제한다라는 말이 되게 폐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 연출 안에서는 감독으로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볼 것이냐, 어느 정도 작은 그림을 볼 것이냐를 선택해놓고 배우분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술 스태프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그 밸런스가 제 안에선 되게 그때그때 배우분들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어떤 배우분들을 어떤 현장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여기 계신 이 세 배우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의지했던 배우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해석하는 어떤 방향성이 다행히 제가 꼭 영화에 담고 싶은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온전히 배우분들을 믿고 따라가고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면으로 저는 연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되게 여전히 저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 찍어봐야 하고 되게 다양한 배우분들을 만날 테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배우분들과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도. 감각이 열린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인상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의 색이, 강도가 굉장히 높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를 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릴 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항의를 할 땐 또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인주 역할이나 수진 역할의 어떤 미묘한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 편지를 서로 주고 이 도착해 있는 편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옥상에서 나란히 설 수 있는 어떤 미묘한 감정적인 공통점을 공유했던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吴민정 배우와 정보란 배우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게 되는 이 결말로 향하는 이야기일 텐데 두 사람의 어떤 교감의 지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기에 이런 식의 강한 새 표현들, 강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강도가 센 어떤 표현들을 타인들에게 이제 가하는 사람들로 되었을지, 이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편지를 읽었든 안 읽었든 상관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마주친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뭔가 전 수진이 알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냥 말이 없이 그냥 그 떠나간 정호의 그 작업실 빈 공간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 공간 자체로서의 어떤 그 다시 생기는 허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했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구축 그때는 표현을 되게 세게 하는 그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엄청 인주라는 사람의 어떤 진짜 캐릭터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 삶이 끝난다고 했다가 아니게 돼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이 쏟아지는 압박감에
삐져나온 어떤 그 우발적인 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침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저씨한테 막 덤비는 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좀 인터넷에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도 신호등 건너다 갑자기 뭐 쓰레기를 줍는다? 뭐 이런 얘기처럼 되게 그런 모순적인 그런 얘기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양면성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여러 가지 가지들을 가진 그런 가지 중에 하나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엄청 성격을 분석해서 캐릭터적으로 인류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당면에 있는 그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고민들 그런 걸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편지를 인주가 직접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실제로 쓴 편지고 그거를 읽어내려고 하는데 보면서 아 정호한테도 이렇게 정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구나를 보면서 느꼈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뭔가 들어오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아 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뭐 이 사람한테 뭘 묻고 싶지도 뭘 어떻게 하고 싶지도 어떤 허무함과 그냥 상황은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어떤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점프컷이었지만 같이 올라갔겠죠? 뭐 구경하러? 네, 숨 좀 고르러.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만히 서서 밑에 바라보는데 그냥 그 순간 또 어떤 부분이 힐링되고 해소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둘은 네, 같은 곳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인물 뭐 세게라는 표현을 하셔. 저는 솔직히 세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고 수진이 충분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었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근데 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설득이 돼서 막상 또 촬영 현장에 가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뻔뻔한 그 말을 함부로 옮기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도 화가 났고 그리고 또 훈성이도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진짜의 것 치부를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밝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가 좀 일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나왔던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배우분들이 시나리오를 딱 처음에 받아보시고 그 전체를 읽으셨을 때는 정말 아까 혜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맡을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거시적이거든요. 그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없이 관용적이고 그 인물 외의 인물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바라보는 눈이 어쩌면 관객의 시선에 더 가까운데 근데 그 시선을 지닌 채로 현장에서 막상 액션을 하면은 다시 그 인물로 바뀌어요. 본인이 바라봤던 이 인물들의 되게 다층적인 해석이나 그리고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연, 사정 되게 여러 가지 고려했던 요소들이 그 순간 연기하는 순간에는 다 사라지고 그냥 정말 그 인물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인물이
화를 내고 뭐 소리를 지르고 욱하고 아니면 삐죽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과감하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 한 인물이 지닌 한 면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은 어떤 특정한 날들을 살면서 되게 파편적으로 기억할 텐데 그 파편적으로 결국에 기억에 남는 날들의 감정은 굉장히 도드라진 날들의 시간일 테고 그래서 아마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이 영화 안에서 다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선 되게 절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 인주나 수진과는 다르게 저는 유정이라는 인물은 응답받지 못하는 응답이 상당히 희박한 캐릭터. 그러니까 오디션장 장면에 시각적인 디자인에서부터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연기를 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걸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봐주고 있는지를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그 직전에 첫 장면에서 제시되는 것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들 못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정확한 대사는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대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연극 배우라는 그 직업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독백을 하는 것이 주된 어떤 그 가장 강한 표현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대상이 없는 것 같은 뭔가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대에게 말을 건다 혹은 뭔가 호소한다 이런 식의 설정이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 어떤 인물로서 어떤 것이 이러한 어떤 특성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유정이가 제 나이 또래랑 비슷한 친구고 이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고민과 불안들이 이제 연애나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그것이 연기였고 이제 전 남자친구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이제 내 탓이었다는 그 죄책감에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들을 뭔가 순환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여있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유정이가 됐을 때는 제가 많이 공감을 했지만 사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꽉 막혀 있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되게 보기 힘든,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자기 혼자 이렇게 헤집고 나오는 게 꼭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꺼내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확신의 정도가 굉장히 커서 이제 연극 이제 오디션 대사 할 때랑 집에서 이제 자기가 혼자 독백으로 연기할 때랑 이제 오디션장에서는 사실 뭐 남들이 절 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오디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약간의 망침이 있고 이 오디션을 약간 망쳤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대사를 막 읽다 보면 혼자 집에서 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욱하고 자기 진짜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그 장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유정이가 감각하고 있는 진짜 감정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세 인물의 공통점이라면 또 통증을 느끼고 있다.
근데 그것도 성격이 약간 다르죠. 그 인주와 수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통증을 어떤 상태냐고 물어볼 수 있고 응답이 되돌아올 수 있는 상태인데 유정은 응답 받는 대신 그 스스로 그 통증의 상태를 눈에 드러내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이상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왜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정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물의 구도에서 벗겨져 나가 있는 것이고 또 왜 인물에게는 어떤 아주 작은 휴식처 같은 탈출구가 부여됐다고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 영화 전체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인상으로 감독님께서는 다가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정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인물은 자이든 타이든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로라도 자기의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어떤 인물은 시한부 선고가 진짜일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득 차서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하는데 유정은 그 아주 작은 상처를 아주 작은 상처다, 안 아픈 상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꼭 그 피가 다 나올 때까지 짜보고 그리고 상처가 났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리고 아파하는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정호라는 인물을 이 세 인물 가운데에다 뒀을 때 저는 이 세 인물이 마치 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유정이라는 캐릭터를 저는 아주 지나간 과거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와 미래를 감각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수진과 인주였었고 그래서 유정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아니면 맞닥뜨리는 상황이 대부분 다 과거와도 같은 감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물을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을 보면서 감독님 영화가 일종의 탐정 영화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수동적인 탐정 그러니까 남겨진 어떤 물건이나 단서를 매개로 해서 자기 눈앞에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그렇다기보다는 영화 속의 장면들이 마치 그런 어떤 물고 물리는 꼬리를 잡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면 한쪽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그 편지를 책갈피에 꽂아놓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고 거의 잊혀졌을 때쯤 다시 읽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인데 그런 구도 안에서 무척 인상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구성되어 있어도 되나 싶었던 것이 첫 장면과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깨져있는 미술이라기보다는 그 초상을 만나는 것. 첫 장면은 우리는 그 정호의 뒷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거울에 반사되어 있는 정호의 또 반사된 이미지들을 만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또 역시 정호를 만나지만 정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정호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정보인데 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구상하는 그 자체도 뭐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장면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 없으셨는지 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느 시점에 결정되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가 시나리오상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관객에서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이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오프닝하고 엔딩인데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지금의 컷들이 다 미세하게 다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완성본으로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편집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시나리오에서 분명히 작동하리라 믿었던 것들이 영상 언어로 공모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떤 이미지와 이미지, 어떤 인물과 인물의 말 사이에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편집하고 시나리오 순서대로 편집을 했을 때 알게 돼서 이 영화랑 거리 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편집 작업을 조금 쉬었다가 편집에 쓸 수 있는 촬영된 소스들을 마치 시나리오를 다시 쓰듯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편집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오프닝하고 엔딩이 결정되었고 그 정호의 초상화가 나오는 갤러리 씬 그 장면과 그리고 지금 영화의 오프닝인 정호의 뒷모습은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구조적으로 파편화 시켜놨지만 제가 구성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모양이라고 떠올렸을 때는 하나의 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원이 180도 방향, 180도 반대 방향을 계속해서 순환하다가 결국에 한 지점으로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향해야 되는 거를 결말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프닝과 엔딩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떠올리면 어떤 원형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원형의 구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리뷰나 반응들을 보면 1부와 2부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정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원형의 구체에 있는 한 좌표를 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것은 산책의 영화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의심스럽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영화는 목적지가 없이 무상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산책자의 영화가 아니라 무언가 정해진 곳 안에서 배회하면서 움직이고 같은 자리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걸음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무척 상세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감상이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아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약간 좀
가볍다면 가벼운 질문인데요.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예술가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하고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무언가를 남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한편으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치과 장면이에요. 약간 뭐 엄마와 하는 대화인데 유독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가 기억에 남았냐면 아프냐는 얘기도 기억에 남았지만 애도 아니고 애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카운터에 가서 하는 얘기도 저희 애가 라고 따져보면 되돌아보면 이거는 되게 그럴싸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예술가들의 영화인 것 같은데 되게 어린아이들의 영화 같기도 하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소문도 내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걔네들만 또 모여있는 일체의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주어지지 않는 상태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감상이었고 그 치과 장면에서의 어떤 대사의 느낌이 영화 전체와는 또 약간 다른 어떤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하셨고 또 무엇보다 첫 장면일 텐데 프롤로그가 지난 뒤에 첫 장면일 텐데 어떻게 배치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서도 지가 프롤로그인 격에 가까운데 수진이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이 인물이 지금 굉장히 깊은 고민과 깊은 불안과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저는 그 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딸인 수진의 모습이 묘사된다면 어쨌든 앞으로 보여질 수진의 모습이 엄마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를 텐데 그거는 제가 관객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애인과 있을 때, 그리고 부모, 가족과 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이 저는 결코 어떤 게 우월하고 우위에 있고 뭐가 더 진실되고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진의 그런 편안한 상태에 되게 일상적인 말들이 수진의 인물 소개처럼 나온다면 앞으로 수진의 보여질 모습들이 수진과 같지 않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심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민정 배우는 그 첫 장면, 이 인물이 소개되는 장면으로서 그 모습에 어떻게 접근하셨고 또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으신지 그 장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랑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감이 갑자기 와가지고 알러지가 와서. 네, 수진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진이 소개되는 장면으로서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어떤 수진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지. 가장 일상적인 수진? 엄마랑 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회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그냥 집안에서이나 엄마한테 그냥 뭐 툭 내뱉기도 하고 그냥 되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와 훈성과의 느낌과는 다르게 그냥 일상. 엄마가 유일하게 또 그때 가방 속에 담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엄마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엄마랑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또 엄마랑 투닥투닥 거리고, 그냥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애 같은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런 일상적인 어떤 수진의 모습을 편하게 처음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구람 배우와 정혜린 배우께도 그 소개되는 첫 장면에서의 모습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좀 주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특히 그 인주 캐릭터가 문자를 받고 약간 훌쩍훌쩍 하다가 문자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서의 편집이 좀 묘하잖아요.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주는데 그 장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두 인물 모두 뭔가 갇혀있다 혹은 탈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또 부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아예 안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 장면이 인주가 되게 그 죽음에 확 몰입해 있을 때 혼자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온전히 그거를 혼자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과하게 울다거나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였지만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들이 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때 좀 말로 쓰지 않은 유서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면서 뭐랄까 좀 괴로운 상태?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냥 그 극장에 가서 뭐 문이 열리는 타이밍이나 뭐 이 정도를 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씬이 유정이를 제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안 믿고 나만 걔를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비웃고 내가 화를 내고 진짜라니까라는 유정이를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가 했는데 그래도 질문하실 게 생기셨다면 아주 사소한 질문이나 뭐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셔. 마이크. 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지금 주말에 한 번 더 예매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감독님 그 이어지는 땅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도 많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좀 세계관이 막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약간 들었던 게 이제 물론 당연히 영화라고 하는 게 모든 캐릭터들의 모든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다 담을 수 없고 사실 영화 한 편에서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여성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을 담은 거는 굉장히 좀 그 감정선들을 이제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남자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냥 되게 호기심인데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들이랑 아까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공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랬을 때 남자 배우들이 사실은 그냥 제 느낌에는 뭐 전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좀 캐릭터가 좀 평면적이거나 약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를 뭐 사실 그렇게 과묵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좌절을 이런 느낌 들고 또 우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먹으면서 이제 안 떠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정도고, 훈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전형적이거든요. 화내고 이러는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남자 배우들, 남자 주인공, 남자 이제 역할을 맡았던 그런 분들이 여성 캐릭터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본을 쓰시거나 혹은 연기를 하시는 지도란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연기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좀 없었는지, 아니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분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감정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보면서 되게 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남자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없는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인물을 떠올렸을 때 특히 남자 배우분들 위주로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말씀하셨던 훈성 혹은 그 우석 그리고 정호, 이 인물들의 되게 굉장히 두드러진 한 모습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게 저는 안정도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인물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정과 항상 붙어있는 씬을 많이 연기한 우석은, 류세일 배우는 저는 유정보다 훨씬 불안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주된 이유였고, 인물들을 되게 입체적이지 않게 그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입체적이지 않다고 느꼈다면 그들의 서사나 그들의 사연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면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 영화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면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더 다양하거나 그런 것들을 배치한다면 이 영화가 말하는 거랑은 또 반대되는 지점의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인물들 사이의 이야기나 사연이 사실 많이 어렵긴 했어요. 밸런스를 찾아가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파편 안에서 무질서하지만 어느 정도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안에 모든 인물을 저는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건 불안도였어요. 네. 네, 혹시 질문을 네, 저쪽에 계실게요. 영화 제목이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대화체잖아요. 이게 처음에 영화를 준비하실 때부터 이 제목으로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날 감독님이 딱 이 문장을 보고서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또 엔딩에 그 작품에서 나온 이름으로 준비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제목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서 너무 반갑고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말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미국 작가의 텍스트 작업의 제목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품의 내용이기도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을 이상하게 십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내내 머물러 있었던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떠올릴 때 국내의 어떤 작가분의 설치 작업, 유리문이 깨진 설치 작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유리문
이 깨진 모습을 보고 이런 형태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생각함과 동시에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그 문장이 이 영화의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제목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떠올린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야기에서 그 연애와 죽음이 사실 이야기의 줄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랑이나 슬픔에 대한 감정은 되게 라이트하거나 담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분노랑 불안이라는 감정은 되게 크게 증폭되어서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서 삶에 있는 사건들이 어떤 감정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거대한, 제가 감히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거에 대해서 많이 휩싸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불안함에 대해서 좀 집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 안에 주로 불안해하는 인물들을 떠올렸던 것 같고 삶에서는 사랑이 짱이죠. 사랑이 짱이고 그거를 좀 어릴 때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사랑이신가요? 네, 사랑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한 분씩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서 상영하는 극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또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 배우분들과 이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이 GV까지 합하면 거의 4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부산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조금이라도 어떤 반상이나 마음이 이렇게 터칭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질문들도 다 너무 재밌었고 좀 뭔가 이렇게 잘 말씀드렸는가 늘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같이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 제목과 이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그 홀가분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들이 또 같이 느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